이어서 이 과목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중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후 셀 값이 바뀌어 규칙과 일치하지 않아도 셀 서식 설정은 해제되지 않는다.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조건을 만족할 때만 서식이 적용되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서식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빨간색이라는 규칙을 적용했을 때 값이 50일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지만 값을 70으로 바뀌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빨간색 서식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잘못된 것이며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조건부 서식에서 사용하는 수식은 등호로 시작해야 한다. 맞습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을 이용해 규칙을 만들 때는 일반 수식처럼 항상 등호로 시작해야 합니다. 등호 없이 작성하게 되면 엑셀이 수식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3번 고유 또는 중복값에 대해서만 서식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조건부 서식에는 고유값만 강조하거나 중복된 값만 따로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번 규칙에 맞는 셀 범위는 해당 규칙에 따라 서식이 지정되고 규칙에 맞지 않는 셀 범위는 서식이 지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맞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규칙을 만족하는 셀만 서식이 적용되며 조건에 맞지 않는 셀은 아무런 서식 변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90점 이상이면 파란색이라는 조건을 주었을 때 85점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90점 이상만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다음 중 데이터 통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사용할 데이터의 형태가 다르더라도 같은 이름표를 사용하면 항목을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다. 이 설명은 맞습니다. 데이터 통합 방식에는 항목 기준 통합과 위치 기준 통합이 있는데요. 항목 기준 통합은 열 제목, 즉 이름표가 같으면 표의 순서가 달라도 같은 항목끼리 제대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표에는 이름, 점수, B라는 표에는 점수, 이름. 이렇게 열의 순서가 다르더라도 이름과 점수라는 제목이 같기 때문에 제대로 통합이 가능합니다. 2번 참조 영역은 최대 3개까지만 추가가 가능하다.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엑셀에서는 데이터 통합 시 참조 영역을 원하는 만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 버튼을 이용해서 3개 이상도 얼마든지 더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3개까지만 가능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통합할 여러 데이터의 순서와 위치가 동일할 경우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수도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위치 기준 통합은 말 그대로 셀의 위치, 즉 행과 열의 자리가 같을 때 그 위치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부서에서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된 표가 있다면 열 제목이 없어도 위치만으로 데이터를 정확히 통합할 수 있습니다. 4번 지정한 영역에 계산될 요약함수는 함수에서 선택하며 요약함수로는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 등이 있다. 이 설명도 맞습니다. 데이터 통합을 할 때 함수 항목에서 다양한 요약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의 계열만 표현할 수 있는 차트는 무엇인가? 엑셀에서 계열이라는 것은 차트에서 같은 종류의 데이터 묶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학기 성적과 2학기 성적이 있다면 각각이 하나의 계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각 보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사형 차트는 여러 계열을 동시에 비교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중심에서 여러 축이 뻗어나가는 형태로 각 항목의 값을 선으로 연결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별 역량을 여러 항목으로 평가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따라서 방사형은 여러 계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로막대형 차트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차트입니다. 세로막대 형태로 데이터를 나타내고 한 개 이상의 계열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어서 비교에 적합한 차트입니다. 원형 차트가 바로 정답입니다. 원형 차트는 하나의 계열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별 예산 분포를 보여줄 때처럼 전체 100% 중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시각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계열을 넣으면 전체 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나의 계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역형 차트는 선 그래프와 비슷하지만 선 아래의 영역을 색으로 채워서 데이터의 크기를 시각적으로 강조합니다. 여러 계열을 함께 표시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월별 매출 추이를 제품별로 나누어 보여줄 때 유용합니다. 24번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차트 위쪽에 차트 제목이 표시되어 있다. 차트 위에 보시면 제품별 매출이라는 제목이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설명은 맞습니다. 2번 세로축 제목이 가로 방향으로 표시되어 있다. 맞습니다. 세로축, 즉 왼쪽의 축을 보면 매출이라고 가로 방향으로 써있죠. 일반적으로는 세로로 쓰는 경우도 많은데 이 차트는 가로 방향으로 표시된 경우입니다. 3번 차트 아래쪽에 범례 표지가 없는 데이터 테이블이 표시되어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테이블이란 차트 아래에 이렇게 표처럼 숫자를 보여주는 것을 말해요. 지금 차트 아래에는 표가 있는데 여기는 범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트북 태블릿이라는 범례가 테이블 안에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범례 표지가 없는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4번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가 바깥쪽 끝으로 설정되어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데이터 레이블은 막대 위에 적힌 숫자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 숫자들이 막대 바깥쪽 끝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은 맞습니다. 25번 다음 중 수식의 실행 결과가 맞는 것은? 1번 모드 함수. 모드 함수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형식은 숫자와 나누는 수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뜻해요. 여기서 마이너스 10을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333이기 때문에 정수 몫은 마이너스 4, 나머지는 2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1번은 틀린 것이에요. 2번 파워 함수는 거듭 제곱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3,2는 3의 2제곱, 즉 3 곱하기 3은 9이므로 정확한 결과입니다. 3번을 보시면 int 함수는 숫자의 소수점을 버리고 정수 부분만 남기는 함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아래쪽 정수로 자른다는 점입니다. int 5.8은 5.8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5가 됩니다. 6이 아니라 결과는 5이므로 이 보기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4번도 틀린 결과입니다. 트렁크 함수도 소수점을 자르는 함수인데요. int와 비슷하게 소수점 이하를 잘라냅니다. 따라서 0.9를 잘라서 결과는 7이 되는데 8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것입니다. 이번 문제는 표시 형식에 따라 데이터가 어떻게 화면에 보이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 표시 형식은 y가 4개, 점 찍고 m이 3개가 있어요. y가 4개는 연도를 4자리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2024가 되겠고 중간에 점을 찍었죠. 그래서 2024 뒤에 점을 찍어줍니다. m이 3개는 월을 영어 약자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결과는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2번을 보시면 샵은 숫자가 있을 때만 표시되고 0은 반드시 자릿수를 채워서 표시합니다. 샵 0이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무조건 표시해야 하는데 샵 0이라고 했으니까 샵 한 자리는 보면 0이 없고 뒤에 0은 무조건 표시해야 하니까 결과는 8.0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8.00이라고 했으니까 2번은 틀린 것입니다. 3번도 틀렸습니다. 이거는 지수형 표시 형식입니다. 1, 2, 3, 4, 5, 6, 7을 지수 형식으로 표시하면 대략 1.232 플러스 0, 6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뒤에 숫자는 항상 두 자리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2 플러스 6이 아니라 2 플러스 06이 되어야 정확한 표시입니다. 보기 4번을 보시면 결과에 오타가 났는데 문제지에 있는 표시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력값이 이렇게 되고 표식이 이럴 때 엑셀에서는 숫자를 천 단위 쉼표로 나누고 1000원이라는 텍스트를 붙여서 표시합니다. 얘를 1000으로 나누면 2010이 되는데 여기에 1000원이라는 문자열이 붙으니까 2,010 1000원 이렇게 됩니다. 표시 형식의 쉼표 뒤에 붙은 쉼표 하나는 1000으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자리마다 쉼표로 표시하고 1000으로 나눈 값에 1000원을 붙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010 1000원이라고 나와야 하는데 보기의 결과에서는 2,010 1000원 이렇게 숫자 뒤에 쉼표를 하나 더 찍었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페이지의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으로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 설명은 맞습니다.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여백 탭에서는 가로 가운데 맞춤과 세로 가운데 맞춤 항목을 체크할 수 있는데요. 이 옵션을 설정하면 표가 종이 중앙에 위치하도록 인쇄됩니다. 표가 좌측이나 상단으로 치우쳐 있을 때보다 훨씬 깔끔하게 인쇄할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2번 셀 오류의 표시 여부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페이지 설정의 시트 탭에는 오류 셀값 표시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샵 div0 같은 오류 메시지를 공백이나 하이픈 등 다른 형태로 바꾸어 인쇄할 수 있어서 보고서나 제출용 인쇄물을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3번 프린터 목록에서 사용할 프린터를 설정할 수 있다.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프린터를 선택하는 기능은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프린터는 파일 메뉴에서 인쇄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컨트롤 P를 눌렀을 때 나오는 인쇄 화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페이지 설정은 인쇄의 형태를 조정하는 기능이지 프린터 자체를 고르는 기능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잘못된 것이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셀 구분선이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페이지 설정의 시트 탭에는 눈금선 인쇄 항목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체크하면 화면에서 보이는 셀의 회색 격자선이 인쇄물에도 그대로 표시됩니다. 테두리를 따로 그리지 않아도 표 형태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다음 중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글꼴색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엑셀에서는 텍스트나 숫자뿐 아니라 셀색, 글꼴색, 아이콘 등을 기준으로도 정렬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글자가 빨간색인 셀을 위로, 파란색 셀을 아래로 정렬하는 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 지정 정렬을 통해서 설정할 수 있고 형식에 따른 정렬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숨겨진 행은 정렬 결과에 포함되나 숨겨진 열은 정렬 결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숨겨진 행은 정렬 결과에 포함된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행이든 열이든 숨겨져 있으면 정렬 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 정렬 대상 범위에 병합된 셀이 포함되어 있어도 정렬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엑셀에서는 정렬 대상 범위 안에 병합된 셀이 포함되어 있으면 정렬이 불가능하다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정렬을 하려면 반드시 병합을 먼저 해제해야 합니다. 4번 최대 24개의 열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틀렸습니다. 엑셀에서는 정렬 기준을 최대 64개의 열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개라는 제한은 실제보다 적은 수치이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입니다. 29번 문제는 countIF 함수와 average 함수를 함께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C열에 숫자들이 쭉 있죠. 이 각각 하나의 매출액 값이 이 매출액 전체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몇 개인지를 구하는 수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평균을 구해야 하는데요. 엑셀에서는 average 함수를 써서 평균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C2부터 C8이니까 이건데 전체 범위는 절대 참조로 고정을 해줘야 해서 달러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수식을 써서 C2부터 C8까지의 평균을 계산해줍니다. 그 다음은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가 몇 개인지 세야 돼요. 엑셀에서는 countIF라는 함수를 써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셀 수 있습니다. countIF 범위 조건
이라는 형태로 쓰면 되고 이 문제에서 범위는 매출액의 개수를 셀 거니까 C2에서 C8 이 범위를 잡아줍니다. 조건은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크거나 같다 하고 평균 아까 구했던 에버리지 함수를 써줍니다. 여기서 %는 붙여쓰기를 의미하는데 문자열인 크거나 같다와 평균값을 연결해서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식은 count if가 먼저 오고 크거나 같다 %, 평균을 구하는 함수 이렇게 완성되고 C2부터 C8까지의 숫자 중에서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가 몇 개인지 세어라 라는 뜻의 수식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 나머지 보기들은 왜 틀렸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1번의 count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범위가 와야 하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자리에 범위가 있어서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3번, 이거는 범위가 빠져 있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countIf는 반드시 두 개의 인수를 써야 합니다. 4번은 조건에 숫자와 함수를 쓰려면 문자와 숫자를 이어붙이는 형태, 즉 연산자 들어가고 함수 이렇게 써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큰 따옴표 안에 연산자와 함수가 모두 들어가 있어요. 엑셀은 이렇게 되면 함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글자랑 같은 셀을 찾아보라는 뜻으로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계산되지 않고 조건이 문자로만 인식돼서 틀린 수식이 되는 것입니다. A1셀에서 연속 데이터 대화 상자의 설정값을 다음과 같이 지정했을 때의 결과로 맞는 것은 A1셀에 2가 입력되어 있고 연속 데이터 대화 상자의 설정은 방향은 행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유형은 급수, 단계값은 2씩 더해가면서 종료값이 100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A1셀에 2가 있고 오른쪽 방향으로 2씩 증가하면서 100까지 숫자를 채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실제 채워지는 값들은 2, 4, 6, 8, 10, 이렇게 2씩 계속 더하면서 100까지 채워집니다. 보기를 보면 1번에 C1이 4라고 했는데 4가 아니라 6이죠. 2번에 보면 C1은 6. 이거는 맞는 결과입니다. 3번에 A2는 4라고 했는데 방향이 행이기 때문에 아래쪽 값인 A2셀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D1은 10이라고 했는데 10이 아니라 8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중 수식에서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로 맞는 것은 네임 오류는 엑셀이 인식하지 못하는 이름을 수식에 입력했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 이름을 잘못 입력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철자가 틀리면 엑셀이 이 함수를 알지 못해서 네임 오류가 발생합니다. 2번 value, 이 오류가 정답입니다.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 즉 함수에 들어간 값이 형식에 맞지 않거나 숫자가 아닌 값을 계산에 사용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3번 num 오류, 이 오류는 숫자 계산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곱근 함수 sqrt-1 이것처럼 계산이 불가능한 숫자를 입력하면 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너무 큰 숫자나 잘못된 반복 계산 등이 있을 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div0 오류는 0으로 나누기를 시도했을 때 발생합니다. 수학적으로 0으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엑셀에서 는 10 나누기 0 이렇게 수식을 입력하면 이 오류가 발생합니다. 32번 다음 중 틀 고정 및 창 나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첫 행을 고정하려면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틀 고정의 첫 행 고정을 선택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첫 행 고정은 항상 A1의 첫 번째 행, 즉 1행을 고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셀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첫 번째 줄이 고정돼요. 예를 들어서 첫 행에 제목줄이 있을 때 스크롤을 내려도 그 줄이 계속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2번 화면에 나타나는 창 나누기 형태는 인쇄 시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창 나누기는 화면에서만 보이는 기능이에요. 인쇄할 때는 이 나눠진 구분선이나 나눠진 창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즉 눈으로만 보이는 보조 도구예요. 3번 창 나누기 구분선을 제거하려면 보기 창 숨기기를 선택한다.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창 나누기 구분선을 없애려면 보기 탭에 창 나누기를 다시 한번 눌러서 해제해야 됩니다. 숨기기 기능은 창 나누기와는 관계가 없어요. 숨기기는 통합 문서를 숨기거나 워크시트를 안 보이게 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4번 창 나누기는 셀 포인터의 위치에 따라 수직 수평 분할이 가능하다. 맞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창 나누기를 누르면 그 셀을 기준으로 위아래 또는 좌우로 화면이 분할돼요. 정확히는 선택한 셀의 왼쪽 위 모서리를 기준으로 수직과 수평으로 동시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만, 수평만 또는 둘 다 분할하는 게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3번 창 나누기를 없애려면 숨기기가 아니라 창 나누기를 다시 눌러야 하므로 3번 설명이 틀렸고 정답입니다. 1반과 2반의 학급별 우유 주문 현황에서 금액은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계산한 것이다. 다음 중 2반의 금액을 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 1반의 금액은 D5셀의 수식 D3 곱하기 D4를 F5셀까지 채우기 핸들로 복사하여 구한 것이다. 금액은 단가 곱하기 수량입니다. 초코우유의 단가가 1,400원이고 수량이 8개라면 금액은 1,400 곱하기 8 해서 11,200 이렇게 계산되는 것입니다. 일반의 금액은 이미 계산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D5셀에는 수식 D3 곱하기 D4가 들어있고 그걸 오른쪽으로 E5, F5까지 채우기 핸들로 복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열은 바뀌고 삼행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면 E5셀에는 E3 곱하기 E5, F5셀에는 F3 곱하기 F5가 되겠죠. 2반의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D5셀을 복사해서 이 영역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야 합니다.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반의 D5셀 금액 범위를 복사를 한 다음에 D7에서 F7 영역에 붙여넣기 하면 D$3 곱하기 D6, E$3 곱하기 E6, F$3 곱하기 F6 이렇게 올바른 수식으로 자동으로 행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의 개념을 알면 되는데요. 절대 참조는 달러를 붙여서 달러를 붙인 열이나 행은 고정시키고 달러가 붙지 않은 상대 참조는 이동에 따라서 셀이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행은 고정되어 있었으니까 2반으로 수식을 붙여넣기에도 3행은 계속해서 고정되고 나머지는 상대 참조였으니까 자동으로 셀에 맞게 수식이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보급 필터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적용하였을 때 선택되는 데이터로 올바른 것은 조건을 해석해보면 제품명이 건조기이고 금액이 12만원 미만인 데이터 또는 수량이 3보다 큰 데이터 이렇게 다른 행으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오화 조건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1번을 보시면 제품명이 건조기이고 금액이 12만원 미만인 제품과 수량이 3 이상인 제품 이게 정답입니다.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던 중 Alt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가? 1번 다음 입력할 셀로 이동된다. 이거는 엔터만 눌렀을 때 기능입니다. 2번 같은 셀 내에서 줄바꿈이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엑셀에서 Alt 엔터를 누르면 같은 셀 안에서 줄바꿈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A1셀에 사과, 바나나처럼 두 줄로 입력하고 싶다면 사과를 입력한 뒤에 Alt 엔터를 누르고 바나나를 입력하면 한 셀 안에 두 줄로 나눠서 입력됩니다. 3번 데이터가 삭제된다. 입력 중이든 아니든 데이터 삭제는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 키로 해야 합니다. 4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줄바꿈이 되니까 이 보기도 틀렸습니다. 36번 다음 중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바로가기 키 지정 시 영문 대문자를 사용하면 Shift가 자동으로 덧붙는다. 이 설명은 맞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할 때 바로가기 키를 설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Ctrl A를 지정하고 싶을 때 대문자 A를 입력하면 엑셀은 Ctrl Shift 대문자 A로 자동 인식합니다.
2번 엑셀을 실행할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 저장 위치를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선택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매크로는 특정 파일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 저장하면 엑셀을 실행할 때마다 이 통합 문서가 숨겨진 상태로 자동 실행되기 때문에 다른 파일을 열었을 때도 매크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번 통합 문서를 열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매크로를 실행할지 매크로 보안 설정을 변경하여 제어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엑셀에서는 매크로로 인한 보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크로 보안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문서를 열 때 매크로 실행을 허용하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 실행 여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4번 같은 통합 문서 내에서 시트가 다르면 동일한 매크로 이름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매크로는 통합 문서 전체에서 고유한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즉 시트가 다르다고 해서 같은 이름의 매크로를 여러 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매크로는 특정 시트가 아니라 통합 문서 수준에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행을 열로 또는 열을 행으로 이동하여 원본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요약하여 표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필드의 위치를 자유롭게 바꾸면서 원본 데이터를 여러 방식으로 요약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필드 리스트에서 드래그만으로 조정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2번 값 영역의 특정 항목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해당 데이터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가 새로운 시트에 표시된다. 이 설명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 피벗 테이블에서 건조기 총 판매량은 5건 이런 셀을 더블 클릭하면 엑셀이 해당 결과값을 만든 원본 데이터 행들만 추려서 새로운 시트에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이 기능을 드릴 다운이라고 하고 요약된 숫자 뒤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3번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함께 만든 후에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도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 설명은 틀렸고 정답입니다. 피벗 차트는 피벗 테이블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피벗 테이블을 삭제해도 피벗 차트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피벗 테이블이 사라지면 차트가 참조할 데이터가 없어져서 차트에 오류가 생기거나 내용이 비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가 자동으로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4번 데이터 그룹 수준을 확장하거나 축소해서 요약 정보만 표시할 수도 있고 요약된 내용의 세부 데이터를 표시할 수도 있다. 이 설명도 맞습니다. 피벗 테이블에서는 그룹 단위로 데이터를 축소하거나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도별 데이터를 보고 있을 때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월별 데이터로 확장되고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다시 연도별로 축소되는 방식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요약된 상태와 세부 데이터를 쉽게 오갈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페이지 나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페이지 나누기는 워크시트를 인쇄할 수 있도록 페이지 단위로 나누는 구분선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엑셀에서는 화면에는 긴 표가 보이지만 인쇄할 때는 그걸 용지 크기에 맞게 나눠서 인쇄해야 하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입니다. 한 장에 다 안 들어갈 경우에 페이지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나누어서 인쇄 영역을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2번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마우스로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클릭하여 끌면 페이지를 나눌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인쇄될 영역을 시각적으로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마우스로 파란색 실선을 끌어서 여기까지는 한 장에 인쇄되도록 하자 하고 인쇄 구역을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 3번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파선은 자동 페이지 나누기를 나타내고 실선은 사용자 지정 페이지 나누기를 나타낸다. 이것도 맞습니다. 파선은 엑셀이 자동으로 계산해서 나눈 페이지 구분선이고 실선은 사용자가 직접 추가하거나 조정한 페이지 나누기 선입니다. 4번 행 높이와 열 너비를 변경해도 자동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의 위치는 변경되지 않는다.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자동 페이지 나누기는 엑셀이 현재의 열너비, 행 높이, 여백 설정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페이지를 나눠요.
그래서 행높이나 열너비를 변경하면 내용이 더 많아지거나 적어지면서 자동 페이지 나누기의 위치도 달라집니다. 즉, 자동 나누기 구분선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틀린 것입니다. 다음 중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본적으로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과 조합하여 사용하지만 대문자로 지정하면 Shift가 자동으로 덧붙는다. 매크로 기록 시 바로가기 키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컨트롤 A처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A를 대문자 A로 입력하면 엑셀은 자동으로 컨트롤 Shift 대문자 A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를 넣으면 Shift 키가 포함된 조합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2번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로 지정할 수 없다. 이 설명이 틀렸고 정답입니다. 엑셀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기본 단축키도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엑셀의 기본 기능보다 매크로가 우선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컨트롤 C는 복사 기능인데 매크로 바로가기 키로 컨트롤 C를 지정하면 이제부터는 복사 기능이 아니라 매크로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기본 바로가기 키도 매크로에 쓸 수는 있지만 기존 기능이 덮어쓰기 된다는 점에서 이 보기의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3번 매크로 생성 시 설정한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 대화 상자의 옵션에서 변경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엑셀의 개발 도구 매크로 옵션 버튼을 누르면 기존에 만든 매크로의 이름, 설명, 바로가기 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꾸고 싶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4번 바로가기 키의 조합 문자는 영문자만 가능하고 바로가기 키를 설정하지 않아도 매크로를 생성할 수 있다. 이 설명도 맞습니다.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영문자만 설정할 수 있고 꼭 바로가기 키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매크로는 만들 수 있습니다. 40번 부분합 대화 상자의 각 항목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미 작성된 부분합을 유지하면서 부분합 계산 항목을 추가할 경우에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하여 체크한다.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분합을 유지하면서 추가하고 싶다는 조건입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체 항목에 체크를 해버리면 기존에 있던 부분합이 지워지고 새로운 부분합으로 대체됩니다. 반대로 이 항목의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기존 부분합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분합을 추가하고 싶다면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반대로 되어 있어서 틀렸으므로 정답입니다. 2번 그룹화할 항목에서 선택한 필드를 기준으로 미리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후 부분합을 실행해야 한다. 이 설명은 맞습니다. 부분합은 같은 값을 묶어서 요약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품명별로 부분합을 구하려면 먼저 제품명열을 정렬해줘야 그 기준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정렬하지 않으면 값이 흩어져 있어서 정확하게 그룹화가 되지 않습니다. 3번 부분합 실행 전 상태로 되돌리려면 부분합 대화 상자의 모두 제거 단추를 클릭한다. 이 설명도 맞습니다. 부분합 대화 상자 아래쪽에 있는 모두 제거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된 부분합, 요약행, 그룹 등이 모두 사라지고 원래 데이터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4번 세부 정보가 있는 행 아래에 요약행을 지정하려면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를 선택하여 체크 표시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 항목에 체크를 하면 예를 들어서 건조기 항목 밑에 건조기 총합이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요약행이 위에 표시됩니다. 22년도 기출문제 풀이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1년도 제1회 기출문제 풀이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